네, 세 분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의 패널리스트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관리 과정을 맡고 계신 권근용 과장님 모셨습니다. 권근용 과장님을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의사로서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뜻한 바가 있어서 질병관리청에 공직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맡았고 보건사무관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소장을 맡은 다음에 작년 6월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 과정을 맡아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아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는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입니다. 연세대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문의를 딴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7년 정도 봉사하셨고 WHO의 리걸 오피서 역할도 하고 지금 현재 연세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 윤리학과 교수면서 보건대학원의 국제보건학과장 그리고 의료법 윤리학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한림의대 김동형 교수입니다. 서울의대 졸업하고 예방의학 교실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현재 한림의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고 직전 한국역학회 회장을 맡아 역임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진환 기자입니다. 동아일보에 계신데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인턴을 마친 다음에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의학 전문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현재는 동아일보의 정책사회부 차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분이 순서대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김동현 교수는 현재 대학에서 일정이 겹쳐서 화상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질병관리청의 권근용입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그 코로나19 유행과 항우 백신 접종에 관한 발표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사항 그리고 WHO의 조약 관련 사항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 중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유행과 그리고 국내의 그 백신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지금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역 상황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제 일일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일시적 집단 면역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시적 집단 면역 상태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여한 것이 이제 역시나 백신 접종이 있겠고 그리고 오미크론의 대유행 이후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자연 면역을 이제 취득하게 됐다, 얻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차 접종까지의 접종이 이제 성인 기준으로는 약 한 97% 그리고 전 인구적으로도 한 87% 가량 되는데요. 그래서 높은 접종률과 그리고 또 3월을 정점으로 했던 오미크론 유행을 통해서 백신 면역과 자연 면역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 상태로서 유행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변이와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면역의 웨이닝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언제 도래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여름에도 이제 재유행할 수 있겠다 또는 가을철 또는 동절 여러 가지 범위에서 많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타겟팅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치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분명히 재유행이 올 위험성이 거의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접종 계획을 현재 계속해서 수립하고 검토하고
자료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결국 이 부분은 뭐 지금 가장 타이밍 맞게 준비해서 타이밍 맞게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제 신규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이제 뭐 대략적으로 가을철 접종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되어서 도입이 되고 허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변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또 빨리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것이고, 그 변이가 기존의 백신이나 기존의 면역에 대해서 회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건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까도 이제 영국 사례를 보여주셨지만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4차 접종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고령층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백신도 그렇고 유행 상황도 그렇지만은 결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납득시키고 소통하고 홍보하고 권고하면서 백신 접종에 협조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인가.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되지 않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 기존에는 이제 또 감염 예방의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접종을 했다라면, 지금 최근에는 사실상 중증 사망 예방 효과에 거의 웨이트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 국민적인 접종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집단 면역이 아닌 어떤 개별적인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한 고령층에 한정된 접종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접종 계획이 수립되느냐, 어떻게 수립되느냐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사가 이제 인플루엔자와의 이제 같은 이제 어떤 함께 유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 계획은 어느 정도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비슷한 접종 시기에, 그리고 이제 만 13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을 이제 NIP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임신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년과 동일한 이제 NIP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시기적으로 지금 남반구를 보면은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금 작년과 다르게 상당히 이제 유행이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유행을 할 것이나, 그렇다라면 만약에 10월달에 이제 집중적인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이 되겠는데, 그 시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차세대 백신이 개발이 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하반기 접종을 추진하게 됐을 때, 전 국민 또는 고령층 대상 추진하게 됐을 때 인플루엔자 접종과의 이제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물론 작년에도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접종을 같이 했지만은 또 그때의 또 국민들의 어떤 인식과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혼란 없이 접종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했을 건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충분히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고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관련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렘데시비르나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이런 약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제 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새롭게 이제 이브실드라고 해서 노출 전 예방적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곧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7월경부터 이제 바로 도입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관에 이제 사실은 가장 취약한 분들이 이제 고령층이면서 또 뭐 요양병원에 있으신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중증 면역 저하자 분들인데, 중증 면역 저하자 분들에게 이브실을 투여함으로써 얼마나 또 유행 시기에 이분들에 대한 중증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건가,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고, 이제
집중적으로 투약을 하면서 지켜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4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4차 접종에 지금 80대는 50% 접종률 이상을 보이고 있고 또 70대는 한 40%대, 또 60대는 20%대로 이제 차이가 많은데 확실히 고령층일수록 본인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80대 이상을 강력 공고하고 있고 60대, 70대까지는 이제 접종을 허용하되 이제 그런 허용 범위 내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신을 이제 공고한다라는 거는 명확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중증화, 사망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득이 더 커서 이제 접종을 권고하긴 하지만은 그보다 아래 연령에 대해서 현재 4차 접종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서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얼마나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다만 또 이제 곧 가을철이 이제 3,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가을철 접종과의 어떤 간격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더 홍보하고 얼마만큼 더 허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단언적으로 이때까지 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하지만 그간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중증을 가장 예방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역시나 이제 백신 접종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작년 10월, 11월 또는 11월, 12월에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 델타 유행 시기에 그때 이제 3차 접종을 아주 강하게 공고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많은 고령층 분들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오미크론 유행에서 그나마 많은 어떤 추가적인 사망과 중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학계와 또 언론 또 시민들께서 좀 메시지 전달이나 또 우리의 어떤 방역 전략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또 적절한 소통이 중요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방접종 관리 과정으로서 금년 가을에 예상되는 그 확산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소윤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이런 중요한 토론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김우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또 예방접종 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의 백신 기피 현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다른 또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백신은 기존의 백신 개발 과정을 굉장히 축약해서 기존의 백신 개발이 한 10년 걸린다면 지금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한 1년 정도 걸리는 상황에서 기존 백신 개발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개발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그 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식으로 해서 그 회사가 1년밖에 개발 기간이 없었던 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배상해 주느냐, 어떤 기준으로 배상해 주느냐를 기존의 백신 그 부작용에 대한 그 보상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그 기존에는 그런 부작용이 맞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신 개발 회사가 졌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지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국가가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제 국가를 믿고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가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따라라라고 말을 하는 메시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잘 배상이 못 됐다라고 인식을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백신 기피 현상을 더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적용을 기존의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완화시켜서 부작용이 나더라도 국가가 정말 책임진다라는 거에 대한 그 신뢰를 이제 정권이 바뀐 차원에서는 더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문재인수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권의 정치적인 요소,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보건의료 문제까지 휘둘리지 않게 하려면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세네 번을 거쳐서 지금 발의만 됐다가 다시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의지만 있다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정치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보건의료적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잘 차분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정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IHR 개정과 또 그 협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잘 배울 수 있었고요. WHO가 지금 처해 있는 부분은 국제적인 어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적인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사무총장님이 연임하시기로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IHR 개정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 신뢰를 잃은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주도로 준비했던 GHSA라는 부분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WHO와의 경쟁 관계에서 특히 그 아까 조지타운의 고스틴 교수님은 그 GHSA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서포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WHO가 경쟁 조직을 가짐으로써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더 조직을 더 이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발전시키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그 WHO든 JHSA든 둘 다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각 나라의 법률을 개정하도록 만드는 리갈 프리페어드니스 미리 준비해서 바꾸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IHR 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각 나라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쓰여질 수 있는 걸 미리 그 점검하는 것이 WHO든 GHSA든 되게 중요하게 그 거스틴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거기에 특히 이제 로스쿨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어떤 미리 준비하는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코로나 대비 법을 많이 바꿔서 코로나 때 굉장히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우리나라 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음의 위기를 대응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한다면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연자의 발표에 대해서 각각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인데요. 화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주실까요? 네, 수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교 일정 때문에 여기 현장에 참여를 못하고요. 이렇게 화상으로 참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세 분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지금 시기가 어쩌면 다루었던 내용들이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슬라이드로 좀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팬데믹 크라이시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커브를 플래트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DC에서 나온 자료지만 어떤 확산 억제 전략을 쓰든 피해 최소화 전략을 쓰든 이 한 국가의 헬스케어 시스템 커패시티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커브를 플래트닝하지 않으면
이 사상자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잘 봐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동현 교수님 슬라이드 쇼로 좀 네. 해주실래요? 네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게 뭐 방역 정책 전략을 좀 임의적으로 좀 4단계로 나누자고 하면은 이 일상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정부 조직이 시작되면서까지는 이제 확산 억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델타 위기가 시작되면서 단계적 완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초에 이제 전면 완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양상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이제 복기를 김우주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좀 시기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는 우리가 확산 억제를 위주로 하고 아주 소프트한 레벨의 소셜 디스턴싱, 락다운을 가지 않고 미티게이션을 이제 병행하는 전략을 써왔고요.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포커스드 프로텍션에 대한 담론도 있었지만 우리는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전략을 폈었고, 어떤 수용 가능한 위험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망을 억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펴왔는데, 작년 말 올해 들어서 이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확산 억제 전략을 펴왔던,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낮은 인구 대비 확진자 수를 보여왔던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많았고,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사망자 숫자가 2월 초 저점에 대비해서 3월 말에 한 30배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이런 급증 상황은 백신 접종률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미국에 비견될 만한,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그 당시 한 60% 되었는데도 이런 사망률의 급증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커브를 플래트닝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사망자의 급증이 결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코비드 사망만 증가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이제 all cause excess mortality, 전체 사망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1차 위기나 2차 위기 때 영국, 이태리, 브라질에서 보여졌던 양상이 오미크론 서지 때 우리나라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차분한 어떤 대응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지, 우리가 뭘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분한 복귀가 되어야지 앞으로 또 다시 닥쳐올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내용은 이게 사망률하고 치명률하고 역학적으로 다른 지표인데 이걸 이제 혼돈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10배 늘어도 확진자가 100배 늘면은 치명률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치명률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 치명률 지표를 계속 얘기하면서 방역 조치를 계속 풀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이완하고, 이제 그 결과가
사망자도 늘고 초과 사망자도 느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복귀는 이제 올 상반기에는 결국 이 커브를 플래트닝 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에 대한 다운플레이 또 확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되면서 결국은 피해 최소화에도 실패를 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방역의 성과가 상당 부분 실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령자나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성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치명률에 그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Our World in Data에도 CFR은 Poor Measure of Morbidity Risk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치명률에 의존해서 방역 정책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난 시기를 좀 평가를 해보면 이제 경제 정책하고 방역 정책이 대립되는 구도로 갔었던 게 우리 방역을 이 오미크론 서지 상황에서 방역을 강화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앞으로는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이 방역 정책 결정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역학조사 체계는 지금 기존에 2년 동안 해왔던 방식을 좀 탈피를 해서 좀 디지털한 트레이싱을 저희가 지금의 약간 휴지기라고 할까요? 이럴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전산 체계를 개발한다든지 등등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을 구조를 기존에 해왔던 생활방역이 또 뭐 일상회복위원회 이런 어떤 자문 양식이 갖고 있는 제한점, 효능감의 문제를 좀 반성을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방역정책 의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방역으로 R&D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제 우리가 또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의 어떤 백신의 항체의 웨이닝 이런 거를 우리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실시간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방역 임상 연계된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롱 코비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환자 코호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응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진수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만 내지는 수십만 명의 사상자 발생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낮게 보고되는데 이건 아마 추정컨대 PCR 검사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검사를 못 받았을 테고요. 한 사람들에서 사망자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주장과 더불어서 우회적인 지원,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문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기구나 민간기구를 통한 지원을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의 생명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내셔널리즘은 이제는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코백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이제 이종구 교수님 1년에 WHO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간 협약의 내용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민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세큐리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 양상을 보면 너무 민족주의적인, 너무 국가주의적인 내셔널리스틱 어프로치였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국가 간의 건강 불평등을 미티게이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이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가 아니라 글로벌 헬스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연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가치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담론이 이런 이제 공중보건 또는 이런 국제보건 연구자들에게서부터 좀 이니셔티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대부분 이제 WHO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국제 간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쪽에 있고 또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고 리저널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DC라고 해서 유럽 나라들이 연합해서 대응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퍼시픽 리전의 이런 대응 체계, 협의 기구, 이런 것들을 조금 어디서든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좀 이니셔티브를 갖고 드라이브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연자에 대한 또 코멘트와 또 문제 제기, 그리고 최근 우리 정부에서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대응을 민간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서 가자,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진환 전문 기자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학한림원께 다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실외에 나가면 마스크 쓴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또 우리나라 또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또 높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또 안심이 놓이는 지점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도 과연 그러면 이게 대유행을 그러면 올 연말에 할 것인가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상당수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늦가을 아니면 겨울에 또 유행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도 최근에 15만 명의 환자들이 또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겨울로 다가오고 있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 지금 투인데믹 상황이 현실로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 안심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남은 진짜 골든 타임이죠. 이제 6개월이라는 좀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2년 넘는 동안에 우리 코로나 대응상을 한번 좀 살펴보고 정말 과학 방역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지점이 뭔지, 그리고 그래서 오늘 또 주제 연관돼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신 문제죠. 포스트 코로나에 이제 백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것인데, 저도 의학을 담당한 언론인으로서 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관련해서 계속 또 유튜브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65세 이상의 4차 접종이 이제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면역 전문가들의 또 얘기를 또 종합해 보면, 이게 결국 현재 맞는 우리 백신이 우한 코로나 백신의 우한 코로나에 근거한 백신이라서 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부스트샷을 계속 맞을 경우에 같은 백신을 부스트샷을 계속 여유를 두지 않고 맞을 경우에 이게 면역력 형성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인데,
65세 이상이 면역력이 안 그래도 좀 약한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저 전문가로서 저 자신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 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좀 면밀히 좀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그런 걸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올 연말쯤 되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데서 우한 코로나에 플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좀 효과 있는 다카 백신이 이제 속속 나올 것 같은데 그 실제 임상도 발표 중이고 그 임상의 중간 결과를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이제 기존 백신을 대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이런 백신에 대한 오히려 이 골든 타임 동안 백신의 어떤 지난번 백신 확보가 안 돼서 좀 굉장히 곤란 겪었던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어떤 확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빨리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좀 그런 콤보 백신, 다카 백신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항상 우리 국내 제약사가 항상 준비만 하다 보고 이 제품만 안 나오고 그냥 사장되고 그런 경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과연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실력이 있고 연구도 많이 그쪽 분야 연구 많이 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제대로 빨리 안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식약처나 이런 데서 좀 고민이 많이 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그 감염이 되는 하이브리드 백신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감염자인 상황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감염될 새로운 변이에 재감염될 때 중증을 가는 비율이 좀 어느 정도나 굉장히 좀 낮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좀 그 뒷받침되는 좀 통계를 좀 해줘서 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그런 게 좀 안 뜰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그게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 소통은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좀 안 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도 있고요. 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전문 대책위원회가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위기 관리 전문위원회가 있고 총리실 산하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종 이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상회복위원회는 해체가 됐지만 현장에 이런 실무진들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의견들이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이 된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게 굉장히 또 정치적인 접근도 많이 했고 물론 경제적인 정책도 같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의 어떤 의료적인 입장, 현장 입장과 굉장히 상식과 많이 벗어난 대책들을 좀 많이 내놓았던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에 통해서 당시 뭐 이런 위원회 소속된 전문가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도 많이 올리고 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그런 갈등 구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갈등 구조가 계속 앞으로도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체계적인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중대본 중심 의사 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튼 다른 위원회의 의견들은 계속 참고 자료로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위원회의 의견들이 공고문 형태로 좀 공식적인 제안들이 올라가고 그런 형태를 한번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이제 지난 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이제 코로나 환자들 급증했을 때 이런 중증 환자들을 좀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 확보가 가장 컸던 거였고 그러다 보면 매일 이제 병상 확보가 몇 프로고 이제 환자가 몇 프로 입원했고 이런 걸 갖다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면서 어떤 성과로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현장의 의사분들은 또 그런 거죠. 이제 병상 수만 확보하면 되는 거냐.
있느냐, 이 병상수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시설이라든지 또 인력의 어떤 그런 뒷받침이 분명히 돼야 되는 불구하고 병상수 확보만 됐다는 걸로 우리가 그러면 안심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 현장에서 과연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점검도 이번에 6개월 동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메르스 때 음압병실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정부에서 그 많은 병원이 음압병실을 만들 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뚜껑 열고 딱 보니까 음압병실이 뭐 일반 병실과 일반 병실 요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무실한 음압병실이 된 경우도 있었고 해서 과연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까지 이어지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패널리스트의 토론 끝났는데요. 바로 이어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도 김우주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롱 코비드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한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다시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요?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특히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2차까지는 몰라도 3차 이상 백신을 맞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롱 코비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확진자 폭증하면서 외국에서도 한 연구 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한 20 내지 80%가 코로나 확진 후에 이제 1개월 이후에도 뭐 피로감, 두통, 호흡곤란 여러 가지 전신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를 롱 코비드라고 하는데 연구에 따라 한 20 내지 80%인데 이제 최근 미국의 아주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젊은 사람에서는 한 20%, 뭐 6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2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롱 코비드는 결국 중증으로 앓은 경우 또 기저질환자, 고령자에서는 롱 코비드가 발생할 확률도 높고 다양하게 뭐 혈전이라든지 뭐 인지장애라든지 다양한 좀 후유증 남기기 마련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제 백신 맞은 경우에 이제 돌파 감염이 된 경우가 백신 이제 안 맞고 이제 걸려서 롱 코비드보다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걸린 경우에 아예 롱 코비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백신 안 맞고 이제 걸린 경우에 롱 코비드보다는 15% 정도 발생 빈도가 낮다. 백신 맞고 돌파 감염된 경우도 롱 코비드가 나오긴 하는데 안 맞고 걸린 경우보다는 이제 발생 빈도가 한 15% 낮다라는 지난 5월에 이제 네이처 메디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100% 예방이나 롱 코비드 예방은 아니다.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 2차 접종 이게 이제 기본 접종이죠. 기본 접종이 97% 높긴 한데 3차 접종을 그 고령자 젊은 사람까지 권고를 했었고 그것은 사실 작년 10월까지는 우리나라에서 2번 접종 70% 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델타가 나오면서 또 면역 감퇴,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나오고 또 백신 접종 후 5, 6개월 지나면 항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감염자가 늘어서 다시 이제 3차 접종을 권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접종을 맞는 것이고요. 4차 접종만 단지 아까 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차 접종 끝나고 4개월 이상 텀을 두고 60세 이상을 권고하되 이제 80세 이상은 좀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가을에 이제 접종하는 것은 이제 부스터샷이죠.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만약 가을에 맞게 되면 이제 5차 접종이 되는데 1, 2개월 짧은 간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보다 한 4개월 정도 간격을 넓혀서 하면은 접종 효과도 좋고 면역학적으로도 효과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간격을 이제 4개월 이상 넓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백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아프리카 등 다른 저소득 국가에 백신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종우 교수님과 문진수 교수님과 김소영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각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접근이 사실 핵심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글로벌 S에 아까 우리 이제 그 솔리다리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다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어서 글로벌 헬스 컨벤션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점차 시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이 이제 처음에는 황당한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다가 지금은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이게 모든 인류가 같이 가야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또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가 돼야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지, 양자 관계에서 긴장 관계 때문에 접근은 이제 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미래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정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진수 교수님. 네. 북에서 지금 아까 잠시 언급드렸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북의 여러 정책들, 지원 의사들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계속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백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대해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방역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 직접적인 교류나 지원보다는 북에서 선호하는 방식인 제3자 경유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과 또 글로벌하게 우리나라가 다른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국가들을 지원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등 다른 저소득 국가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이제 북한에 줄 거면 다른 나라를 줘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데, 저는 북한이 왜 미사일을 쏘느냐, 과연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 쏘고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이해가 필요할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팔아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미사일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든지 그런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북한에 백신을 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접 국가인 측면도 있고 같은 민족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북한만을 돕는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북한과 다른 나라의 저개발 국가를 대하는 것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여러 번 이야기 나왔지만 금년 가을에 코로나 재확산을 예상을 하면서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이 동시에 접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종구 교수님과 권건영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구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인플루엔자하고 코비드 19을 같이 이제 접합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아 있었어요. 시도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개발됐다면 상당히
원샷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위험 집단에 대한 예방 접종이라는 측면에서 인플루엔자하고 또 코비드 19에 대한 접종은 같이 갈 수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코비드 19에 대해서 아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저희가 서베일런스를 강화시키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안전성 부분을 확보해 가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 과장님. 네, 일단 콤보 백신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가시화돼서 논의되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당일날 이제 코로나19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이제 오른쪽 팔, 왼쪽 팔 이렇게 접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도 작년 가을철, 겨울철 즉 21년, 22년 절기 때도 그렇게 허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WHO에서나 여러 가지 또 학계에서는 동시 접종에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는 없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허용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지만 이제 허용을 했지만은 실제로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방문했을 때 같은 날 맞았던 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수백 명 규모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이상 반응 인과관계를 떠나서 이상 반응 신고율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같은 날 두 가지 접종을 하신 분들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이상 반응 신고율과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각하는 증상조차도 특별히 유의할 만한 어떤 신고율의 차이가 없던 걸로 보이고 또 이때까지의 어떤 학문이나 여러 가지 보건기구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는 현재로서 없다고 거의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또 불안 심리 또는 또 편의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뭐가 더 유리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우리 이건 바로 임박한 금년 가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진환 전문 기자가 언론 전문가로서 국민 소통,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백신에 대한 그 부작용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이슈가 조금씩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결국은 정부가 사실은 그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희생된 분들, 그다음에 뭐 백신으로 희생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계속 특별하게 뭐 정권이 바뀌어도 뭐 특별하게 지금 뭔가를 뭐 해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제 언론과는 소통은 계속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게 어떤 걸로 하고 있냐면 질병관리청하고 이제 그 카톡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카카오톡 단체로 하곤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일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모아가지고 그쪽에 질문 주면 그쪽에 답변을 그냥 받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피드백이 금방금방 되는 것보다는 좀 답변을 모아서 주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한꺼번에 그런 게 좀 이제 좀 그런 형태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좀 소통이 조금 덜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도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있어서 백신 인가성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위원회 산하의 소통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보건, 북한 문제 그리고 향후 백신 접종 정책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뤄서 토론할 거리가 많지만은 예정된 시간이 다 소진이 되어서 종합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